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고대 경제사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고대 경제에서 민정무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라고 그랬고요. 이 시간에는 고대 사회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사에서 역시 이제 핵심은 신라 골품제사입니다.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골품제도, 화백제도, 화랑제도, 그리고 통일신라의 육두품의 활동, 이게 고대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역시 매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빈번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문제 사회의 성립에서 고대 사회에 이전의 신문 구조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 이전의 신문 구조는 여기서 뭐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갑자기 삼국시대 때 신분제도가 뭐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계급이 처음 나온 건 언젠가요? 계급이 처음 나온 것은 청동기 시대예요. 그렇죠? 청동기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했나요? 군장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한번 봅시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때 신분 계급은 뭐 봉건적인 신분 계급의 피라미드 형태에서 보면은 지배층, 피지배층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봐요. 통상 여기가 이제 지배층, 여기는 뭐죠? 피지배층이었습니다. 지배층, 피지배층이죠. 청동기 사회가 이제 우리가 군장 사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동기 이후 이제 철기로 갑니다. 철기 시대 때 가면은 연맹사입니다. 이때는 뭐 계급은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모형입니다. 계층이 분화가 됩니다. 세 계층 분화가 되죠. 이 계층 그대로 옵니다. 오는데 이제 이 계층이 분화가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민, 천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호, 노비, 여기 상호 또는 호민 이렇게 되어 있죠. 호민은 부호,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하호입니다. 하호는 일반 평민입니다.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가 아니고 일반 평민이고요. 맨 밑에 누가 있죠? 노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군장사의 다음 단계였던 뭐로 가는 거죠? 연맹사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대사회 이전의 신분 구조를 보시면은 뭐 대가는 여기요. 호민 계급이죠. 호민 같은 계급입니다. 대가와 밑에 호민들이 있죠. 여기입니다. 대가는 정치적인, 그다음에 호민은 경제적인. 그래서 1, 2에 나와 있는 그 계층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배층이죠. 그러면 하호와 밑에 노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호와 노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연맹사회 때의 계급 내용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가는 바로 족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가는 뭐야? 큰 족장이고 소가는 작은 족장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 이 사회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옵니다. 철기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죠? 삼국. 뭐 고대 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이때 계급은 똑같은 신분 구조화에서 호민, 뭐 대가, 정치적인 얘네들이 고대과 이제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면서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얘네들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뭘로? 평민, 농공상에 종사했던 평민이고요. 이 계층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누구죠? 천민. 그러니까 천민의 대다수 누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맹사의 다음 단계 뭘로 오는 거죠? 고대 사회로 넘어온다라고 보십시오. 고대 사회로 넘어오는 거지. 고대 사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신분제도에서 엄격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엄격한 신분제 사회다. 둘, 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신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한 율령을 재정 반포했습니다. 엄격한 율령의 재정 반포. 그래서 율령 반포는 고대국가의 완성,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죠. 이게 삼국시대 때의 신문제도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구조의 구체적인 틀에 보면은 거기에 천민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민의 대다수 누구예요? 노비라고 했으면 노비. 이 노비가 되는 경우는 세습 노비가 많죠. 근데 삼국시대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아요? 전쟁 노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통일 후에는 전쟁 노비는 없었죠. 왜요? 삼국 통일로 인해서 전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쟁 노비는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형벌 노비, 죄를 지어서 여기서는 이제 얘네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뚝 떨어진 경우도 있죠. 부채 노비는 빌려먹고 못 갚아서 그 집에 노비가 되는 채무 노비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은 세습 노비입니다. 세습 노비. 그래서 노비가 되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삼국의 신분제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사회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이 고구려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 나라 연맹국가 있죠. 이때 고구려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따로 이 내용 따로가 아닙니다. 연동해서 보시면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실 필요 없는 이런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고구려 사회는 지역적으로 북방 또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위치가 이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백제, 여기는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북방 민족하고 바로 접해 있고요. 중국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과 싸움도 많았고, 수나라고 4번, 당나라고 3번, 또 북방 민족하고의 접촉 이런 과정에서 고구려는 투쟁과 저항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나와. 성적으로 본다면 남성적인 성이 강해요. 힘, 패기, 정열. 나중에 문화사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런 성격이 강해요.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 신라는 고구려 덕분에 좀 여성적인 색깔이 좀 강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사회는 씩씩한 사회, 즉 굉장히 절도 있는 이런 사회 기풍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 옆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 사신의 그 사마르칸트 지역의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도 있는데 거기 고구려 사신이 누구냐면은 아시겠습니까? 밑에 맨 우측에 있는 위에 그 절풍 그 새털, 새 깃털 같은 거 있죠. 그 조우관이요, 조우관. 새 깃털 꼽아 있는 오른쪽에 2명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구려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대관계도 이 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령은 누구 때 만든 율령인가요? 4세기 소수림왕대 때 만들어진 율령이죠. 4세기 소수림왕대 때 엄격한 율령,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율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고구려의 사회 신분 계층이 있습니다. 지배층, 귀족이 되겠죠. 왕족과 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민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천민과 노비. 천민의 대다수가 누구예요? 노비가 되는 거죠. 이 세 계층으로 구성된 층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양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고구려입니다. 물론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풍습이 있습니다. 이 혼인풍습 같은 경우는요. 역시 여러 나라 연맹국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릴사제가 있었고 대릴사제는 다른 말로 서옥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유하고 비슷한 게 있었죠. 형사취수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사는 것을 형사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이었고 또 일부 다처의 생활 모습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민들의 생활 모습 하나 좀 보고 합시다. 혼인 모습에서 고구려입니다.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결혼을 했고 자유연애 결혼입니다. 고구려 때입니다.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만약 신부 집에서 재물을 받을 경우 딸을 팔았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다. 자, 일부러 제가 이 텍스트를 읽는 이유는 이 문장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어디에요? 고구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에 잘 익혀 놓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고구려의 평민들의 결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백제로. 백제 건국의 주역은 누군가요? 고구려죠. 고구려 건국의 주역은 누군가요? 부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율령 부분에 있어서 절도죄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여하고 고구려는 일책 12법이죠. 백제 율령에서 절도자는 일책 12법이 아니라 일책 2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낸과 동시에 2배를 물겠다. 훔친 물건값의 2배를 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고요. 나머지는 고구려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백제 율령은 누구 때 만들어진 건가요? 3세기 고이왕대 때 만들어진 율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사회의 모습은 우측에 보시면은 양직공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양직공도는 양나라에서 백제 사신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백제만이 아니라 사마르칸트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양나라로 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나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아니라 백제만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 옆에 일본도 있고 그래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요. 맨발로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옷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치고 다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단아한, 좀 세련된 이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진을 그리고 옆에다가 백제에 대한 풍습을 써놓은 기록입니다. 양직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백제 사회 모습에서 밑에 세련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 사회 계층은 똑같아. 이 계층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족, 왕족과 귀족, 지배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 밑에 누구? 노비들, 천민들, 노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 사회도 고구려 사회와 같이 보시고 마지막 신라 사회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라 사회는 골품제 사회입니다. 특히 신라 초기에는 시족 사회 유풍을 가장 많이 계승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국가 발전 과정에서 가장 늦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화백과 화랑도가 시족 사회 유풍을 계승한 거죠. 시족 사회는 어느 사회를 시족 사회라고 했냐면은 신석기 사회입니다. 신라 사회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늦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족적 배타성, 지리적 폐쇄성 때문에 가장 늦었다. 시족적인 배타성이다라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 사회 시족 사회가 좀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화백과 화랑도예요. 이게 시족 사회 유풍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백제 사회보다는 신라 사회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점. 신라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골품제 사회입니다. 골품제 사회는 이꼴 이런 사회입니다. 혈연을 본이라는 혈연, 본의,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죠.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혈연, 본의의 폐쇄적 사회. 이 신라 사회예요. 그럼 혈연, 본의의 폐쇄적 사회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화백하고요. 화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품 제도가 있어요. 화백, 화랑도, 골품 제도. 이걸로 본 신라 사회는 혈연본의의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다. 그 중에 화백과 화랑도는 시족 사회의 유풍을 계승한 것이다. 시족 사회는 어느 사회다? 신석기 사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중에 화백부터 한번 봅시다.
화백은 만장일치 체제입니다. 다수결이에요,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다. 화백에 만장일치로 구성된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등입니다. 대등. 대등은 1관등에서 5관등까지 묶어서 대등이라고 그래요. 그 대등이 화백에 참여했고요. 그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등을 뭐라 하냐 그러면은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1에서 5관등까지. 회의 장소는 4곳이에요. 사영지입니다. 아주 신성한 곳이다. 4곳. 그래서 사영지라 하고 있고요. 화백의 기능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셨죠? 자, 하나. 각 집단의 부정을 막고 집단의 단결을 강화한다. 왜? 만장일치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귀족 세력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왜? 역시 만장일치로 운영돼서 이렇습니다. 세 번째. 왕의 후계자가 없을 때는 화백에서 추대하기도 하고 왕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무열왕과 원성왕과 진지왕은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왕위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진지왕 있죠. 그 중에 진지왕은 또 화백회의에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입니다. 너무 문란하다. 그래서 진지왕을 끌어내리고 진평왕을 옹립을 시키죠. 화백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랑도가 있습니다. 골품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화랑도죠. 이 화랑도는 시족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인했는데요. 진흥왕대 때 그게 원화라고 하는 단체로 만들어져. 원화는 여자 중심의 단체입니다. 어떤 길쌈도하고 하는 그런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원화인데 이게 이제 삼국간의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시기에 다시 원화가 뭘로? 화랑도로 바뀌어요. 그 화랑도는 남자 중심의 전사단체입니다. 화랑도는 말이죠. 유교 더하기 불교 더하기 선은 도교입니다. 이게 짬뽕된 단체입니다. 화랑, 불선. 그러니까 화랑도의 별칭을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되기래요. 국선도, 풍월도, 또 뭐라 하냐면 풍류도라고 되어 합니다. 풍류도. 국선도, 풍월도, 풍류도. 이렇게 하는 거죠. 화랑도의 별칭이래요. 화랑도는 글 공부도 하고요. 무술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평민자제도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화랑도는 노동력 동원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고려 때 가면 백성들의 일반 조직으로서 매향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매향을 하는 향나무를 매장하는 걸 매향이라고 그러죠. 매향을 하는 그 무리를 뭐라 하냐면은 향도라고 그래요. 향도. 김유신이 데리고 다녔던 화랑도, 그 화랑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용화향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화향도라는 측면에서 향도는 어떤 노동력 동원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랑도는 노동력 동원에도 이용이 됐었던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민자제가 입학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랑도의 조직을 보면 맨 위에 팀장을 뭐라 하냐면 풍월주라고 합니다. 그 밑에 부팀장 화랑, 그 밑에 이제 구성 멤버 낭도라고 하죠. 이게 한 팀이에요. 팀입니다. 이게 많을 때는 말이에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그 중에 풍월주하고 화랑은 귀족 자제로 구성이 됩니다. 귀족 자제로 구성이 되고요. 낭도는 육두품 이하 평민 자제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화랑도에는 누구도 평민 자제들도 입학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진흥왕대 때 화랑도로 조직이 되죠. 진평왕대 때, 그러니까 진흥왕, 진지왕, 그다음 진평왕이죠. 진평왕대 원광법사의에서 세속오개, 화랑도의 세속오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속오개는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원광의 세속오개에서 나와 있죠. 맨 밑에 하나는 사군이충, 둘은 뭐라고 했어요? 사친이효, 셋은 교우이신, 네 번째는 임전무태, 다섯 번째는 뭐죠? 이거는 살생 뭐라고 했니? 유택, 이 살생유택이다. 이게 화랑도의 세속 5개입니다.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화랑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화랑도의 기능도 꼭 기억을 하세요.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왜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기능이 있냐? 이거 보세요. 화랑도란 팀 안에는 서로 다른, 봐봐요. 귀족과 육두품, 평민에서 서로 다른 신분들이 화랑도란 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했다. 굳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삼국의 신분제도가 아까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었고요. 또 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했다. 딱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화랑도라는 팀에 보니까 얘네들과 얘네들 자제들이 화랑도의 한 팀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신분제 사회의 어떤 대립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가요? 화랑도가요. 이 화랑도의 기능하고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화백의 기능이 있죠. 화백의 기능 중에서 귀족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했다. 이 문장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왜요? 기출문제에 보면은 이 문장이 섞어져 가지고 화랑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나온다거나 화백에 또는 화백에 관한 문제인데 화랑도 이 기능이 나온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제법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화백의 기능과 화랑도의 기능을 혼동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화랑도에 관한 기록으로서 임신서기서, 임신년에 맹세를 기록한 돌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임신서기석이라고 그래요. 이 임신서기석하고요. 세속 5개를 묶어가지고 메모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라인의 사회윤리, 명예 중요시 증거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사회윤리와 명예를 충시했다는 증거 자료가 바로 세속 5개하고요. 임신서기석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기타 화랑도에 관련된 기록은 김대문의 화랑세기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최천의 난낭비 서문, 난낭이라고 하는 화랑의 비문, 비의 서문입니다. 그 다음에 향가의 찬 기파랑가,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양하는 향가예요. 찬 기파랑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백과 화랑도는 시족사 유풍을 계승한 신라의 대표적인 흔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라의 골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골품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골품은 골제와 그 다음에 두품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골제의 골, 두품의 품에서 뭐라고 그래요? 골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골제라고 하면은 부부가 다 왕족인 성골과 그게 아닌 진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는 성골이고 하나는 진골 또는 둘 다 진골을 이런 사람들이 진골이에요. 이건 둘 다 왕족입니다. 부부가 다. 두품제에서는 육두품, 대족장 출신입니다. 오두품, 중족장 출신이죠. 그 다음에 사두품, 소족장 출신입니다. 골품제도는 고대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옛날에 대, 중, 소족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골품제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골품제도는 대족장, 육두품, 중족장, 오두품, 소족장, 사두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 2, 1 두품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골품제도는 8개 등급으로 돼 있던 걸로 봐요. 근데 얘네들은 통일 이후에 평민 계급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통일에는 평민 계급으로 흡수가 됐다. 그래서 골품제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육두품은 등난이라고 합니다. 등난. 등난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가 어렵냐면은 아무나 육두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육두품으로서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이거는 최치원이 육두품 최치원 아시죠? 그 사람이 자기 입을 빌려서 등난이다. 그러니까 육두품의 자존심이 반영된 용어다. 이렇게 해서 등난이란 용어를 씁니다. 육간등 아찬 이상 못 올라가서 어렵다 해서 등난이라 하는 건 아니고 육두품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품제도의 기본 틀은 이렇게 보시고 그럼 골품제도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후삼국 시대 때 골품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은 고대국가 성립기 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신라의 고대국가 성립은 언제냐는 얘기예요.
4세기 내무랑대 때입니다.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언제 때 완성되냐? 모든 틀은요, 율령 반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신라 율령 반포는 언제예요? 6세기 법흥왕이죠. 6세기 법흥왕대 때 울진 봉평 신라비를 통해서 신라의 율령이 반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언제 때 이제 골품제도 없습니까? 후삼국 시대 때입니다. 골품제도의 모순이 노출된 시기예요. 그때 없어지고 그거에 대신했던 육두품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나옵니다. 그게 유교 사상이죠. 그러니까 골품제도의 모순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학은 유교 사상이야.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이 선종과 풍수지설과 모닥거려서 고려건국의 주체 사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골품제도의 성립부터 그리고 이제 폐지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골품제도의 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라의 골품과 관등, 관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라 중앙제도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의 중앙관등은 몇 관등? 17관등. 그 17관등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골품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17관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고는 1관등 이벌찬에서 마지막 17관등 조이까지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육두품은 6관등 아찬 이상 못 올라갑니다. 오두품은 10관등, 12관등, 10관등 대남아, 사두품 12관등 대사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1에서 5까지 묶어요, 왼쪽에. 자색, 공복 색깔입니다. 6에서 9까지 4개를 묶어요. 비색, 10, 11 2개 묶으세요. 청색. 그 다음에 마지막 12에서 17까지 묶어. 이런 황색의 공복을 입습니다. 정리합니다. 공복 색깔은 골품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등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관등입니다. 골품은 말이죠. 골품은 관복은 공복 색깔입니다. 관복의 색깔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은 관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복 색깔이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에서 이 두품하고 골품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공복 색깔은 관등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에서 5까지 묶으셨나요? 자색의 공복을 입었던 1에서 5까지 얘네들 우리는 뭐라면 대등이라고 합니다. 대등. 싸잡아서 대등이란다. 대등만이 화백에 참여하거든요. 화백에 참여했던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등을 뭐라고 그래요? 상대등. 백제는 6좌평들이 6명의 좌평이 화백에 참여했습니다. 그 6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좌평이 누구예요? 상좌평입니다. 그 상좌평이 6좌평 내신좌평입니다. 6좌평 중에서 내신, 내두, 위법, 조정, 위사, 평관좌평에서 6명의 좌평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내신좌평이에요. 그가 상좌평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17관등하고 골품하고의 관계를 보시고 거기에 도독, 사신 등이 있습니다. 도독은 뭐였죠? 지방장관이죠. 각주, 구주에. 사신은 오소경의 장관을 사신이라고 했지. 거의 진골이 독점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육두품도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수 있죠. 태수. 태수는 뭐예요? 군태수. 군의 장관을 태수라고 그러지. 현은 현의 장관을 현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시. 그 다음에 시랑 등에서 중시, 시랑. 시랑은 육두품도 시랑이 올라갑니다. 집사부의 장관을 중시 또는 시중이죠. 그 시중 밑에가 차관이죠. 시랑입니다. 시랑. 육두품은 시랑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모든 관직의 가장 꼭대기는 진골이 다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골품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골품제도에서 사료 하나만 보고 갈까요? 설계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설계도.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골품제도에 한기는 시하고 진평왕 때인 621년 당으로 건너가서 밀항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무신이거든요. 육두품 무인인데 골품제도라는 틀하에서 신라에서는 내 능력을 키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당에 갑니다. 당은 능력본의 사회거든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출정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당태종이 누구냐? 신라인 설계도입니다. 자기네 조국도 아닌데 와서 싸우다 죽었구나 해서 외투를 벗어서 덮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문벌 귀족 사회로서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였고요. 신라 사회는 혈연 본위의 폐쇄적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설계도는 신라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골품제도라고 하는 이 폐쇄적이고 혈연 본위의 사회 구조에서. 그래서 능력을 찾아서 당으로 밀항을 해서 거기에서 뜻을 펼치려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은 그런 사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사회의 골품제 사회라고 할 때 그 세 가지 골품제도, 화백, 화랑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통일신라하고 발해 남북의 사이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정치사하고 경제사 때 정리가 됐던 내용이니까요.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통일신라 사회 삼국 통일 이후의 정치적인 변화에서 민족 융합 정책 세 가지가 있었죠. 골품제도 안에 고구려 백제 관리 흡수, 구주 오소경의 편성, 또 지방제도입니다. 중앙군의 구서당의 편성. 여기 이제 각계 각층 옛날 삼국민들 다 끌어안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융합 정책 하고요. 두 번째, 전제 왕권에 강합니다. 통일 이후의 통치 형태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 왕권 강화 그러면 어느 왕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신문왕의 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문왕. 그리고 왕권 강화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육두품의 활동도 기억을 좀 하시는데 이 육두품 말이죠. 구분을 좀 하세요. 중대의 육두품하고요. 하대 때 육두품의 역할을 구분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라 중대 때는 왕권 강화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합니다. 하대 때 육두품은 반골품 세력이 돼요.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 중대 때 육두품이 활동하고 하대 때 육두품 활동을 구분을 좀 해 두시라는 점. 그런 이제 삼국 통일 이후에 문화적인 변화는 나중에 문화사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삼국의 문화를 하나로 묶음으로 인해서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됐다는 점.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건 이제 문화사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귀족들의 생활 모습들이 있죠. 이 귀족들의 생활 모습은 경제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치, 향락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안압지 있죠. 아주 화려하죠. 그거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인공 연못이에요. 또 포석정이 있죠. 포석정. 그렇죠? 금입택. 금입택은 지금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금입택은 금으로 지은 집이라고 그러죠. 금으로 도배한 집입니다. 금입택. 이런 것들이 진골 기역대 생활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통일신라 때에 오죽했으면 흥덕왕대 때 국가가 사치 금지령을 내릴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밑에 사진들, 기와집, 페르시아 문양성, 페르시아 이란 쪽입니다. 여기하고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죠. 안압지에서 출토된 주사위. 이 주사위는 보통 주사위 몇 면인가요? 6면이죠. 이거는 14면이에요. 각 면마다 벌칙들이 있습니다. 게임 벌칙들. 뭐 이런 벌칙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뭐 간지는 표도 웃지 않기 또는 뭐 손 대지 않고 술 마시기. 예? 이런 어떤 게임 벌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안압지에서 출토된 주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의 이러한 사치, 향락으로 해서 국가 재정, 농촌, 농민 경제는 어땠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안 좋았겠죠. 이것이 결국 피지배층의 지배층에 대한 뭘로 밀란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하고요. 신라 말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고려 말에는 밀란이 없어요. 근데 신라 말에는 밀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사례 하나 봅시다. 다음 장에. 진성여왕 3년 나라 내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공부는 세금입니다.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힘이 궁핍했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원정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남아벼슬의 영기에 명하여 찾게 했다.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했다. 이럴 정도로 신라 하대 모순이 굉장히 어순해졌습니다. 하대 상황이. 밀란이 심하게 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이 유린되면서 후삼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먹고 살만 하는데 괜히 저항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해 사회가 있습니다. 발해 사회는 이원적인 사회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배층, 피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의 대다수는 누구죠? 고구려인. 더하기 말갈인도 들어갑니다. 주류가 고구려인이라는 얘기죠. 피지배계층의 대다수는 누구죠? 말갈인. 여기에 고구려인도 들어가는데 대다수는 누구예요? 말갈인입니다. 이원적인 사회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얘네들의 문화를 고집하고요. 또 얘네는 얘네들 문화를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문화가 발해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거는 발해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피지배층의 대다수는 말갈이에요. 걔네들은 그네들 문화를 또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화사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발해 문화의 한계가 저변층에는 촌스러운 말갈 문화가 쭉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향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해 문화가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해 건국 과정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사회사를 이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는데 특히 고대 사회사에서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신라사입니다. 화백제도, 화랑도 그리고 골품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고대 문화사 단원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